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53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 2025년 새해 첫 에피소드로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으면 을에 리프레시도 되고 없던 기운도 억지로 끌어내 보려고 하는데 참 2025년은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사람 일도 그렇고 다 마무리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2024년의 마무리는 제 개인의 흥망성쇠를 제외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상처만 안겨준 것 같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개 같은 계엄을 어떤 술주정배기가 처했다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으로 막아내고 나아가 제압하는 걸 보며 그래도 희망은 남아있구나. 12월의 시작은 멋 같았지만 2025년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녹은 채 맞이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늦었지만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힘내시라는 말씀 전합니다. 힘내시라는 표현마저 참 죄송하게 느껴지네요.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새해 인사도 차마 쉽게 꺼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요봄 남봄을 찾아주시고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올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에 청취자 여러분 2025년 모두들 무탈하게 안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요봄남봄 많이 들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프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대 화제작 오징어 게임 시즌2 최대 화제작답게 공개 후 각종 리뷰가 온갖 군데에서 쏟아졌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불호가 꽤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덕분일까요? 오징어 게임 2가 공개 후 연일 각종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넷플릭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공개 첫 주 전 세계에서 6,8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집계했나 보니까 총 시청 시간이 4억 8,760만 시간이래요. 이를 총 러닝 타임인 7시간 10분으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이는 역대 넷플릭스 시리즈 쇼 기준 첫 주 가장 많이 본 수치로 종전 1위는 미국 버라이어티지 보도에 따르면은 2022년 11월 미국 시리즈 웬즈데이의 5,010만 뷰였다네요. 국내 몇몇 보도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 1 공개 첫 주 조회수가 5,010만이다 라고들 하던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 남한산성 감독이 드라마 찍었네. 이정재가 주인공이네. 해서 국내에서나 화제를 모았지 시즌2처럼 전세계적 관심을 받던 작품은 아니었잖아요. 아무래도 혼동해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여튼 웬즈데이 기록을 넘어선 것에 힘입어서 넷플릭스 비영어권 가장 많이 본 시리즈 1위에 압도적 격차로 등극했고 첫 주 성적만으로 공개 일주일 만에 비영어권 TV쇼 부분에서 역대 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이 보도되고 오징어 게임 1이 그랬던 것처럼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슬슬 갑자기 작품에 숨겨졌던 의도가 이제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드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흥행세를 업고 2025년 1월 1일 넷플릭스가 전 세계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5년에 공개된다는 오징어 게임 시즌3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영상 설명란에 6월 27일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세요 라는 문구를 올렸다가 빗싹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는데 황동혁 감독이 일전에 인터뷰에서 2025년 여름이나 가을쯤으로 예상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시즌2도 어마무시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시즌3를 둘러싼 별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단연 눈길을 끌었던 기사는 바로 시즌3에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다는 썰이 있다라는 국내 스포츠 연예 전문 매체 오센발 단독 보도인데요. 아니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 이렇게 보도해야지 나온다는 썰이
띠따 띠다. 이게 단독 보도감입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누가 나온다더라 카더라로 뭐 오징어 게임 시즌3 관련 온갖 보도는 뭐 다 할 수 있겠죠. 제 채널이 저널리즘 관련 방송은 아니니까 오쌤 비판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 모든 촬영을 마쳤고 분량은 많지 않고 정확한 캐릭터 등은 베일에 쌓여 있다. 인데 넷플릭스 측은 우리도 그 루머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했고요. 그럼 이 같은 소문의 근거가 대체 뭐냐? 시즌 1이 공개되고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이 일어났을 때 이정재 배우가 미국 LA의 한 미술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레오를 만나서 기념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게 당시에 국내에서 적잖은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고요. 엘르 패닝이라는 배우 아시죠? 다코타 패닝 배우의 동생인데 최근에는 언니보다 왕성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 배우가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한창 미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 지미 키멜 쇼에 나와서 레오와 이정재 배우가 만났던 그 행사에 본인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를 풀어놨었어요. 자기도 오징어 게임에 너무 큰 팬이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캐스트가 여기 행사장에 게스트로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설레는 마음에 오늘 내 미션은 오징어 게임 출연진들과 셀카 한 장 찍는 거다 해서 되게 방방 뛰었대요. 근데 그걸 본 레오가 좀 가만 좀 있어. 뭐 그렇게들 신나 있어 라고 하니까 엘르 패닝이 오징어 게임 출연진 왔어요 여기. 이러니까 레오가 갑자기 뭐? 오징어 게임? 어디? 해가지고 자기가 더 신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레오가 오징어 게임의 큰 팬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실이긴 한데 그러고 이정재 배우가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고 레드카펫 인터뷰에서 시즌2가 나온다면 어떤 미국 배우가 출연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레오라고 답했답니다. 황동혁 감독 또한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에서 감독상을 받고 국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시즌에 할리우드 유명 배우 출연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레오가 오징어 게임 팬이라고 직접 말해서 우리끼리 제안해볼까? 물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그 소문의 근거인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외국 유명 배우가 오징어 게임 후속편에 출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시즌 1 때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들 중에 유일하게 VIP 역할 맡은 배우들만 관심을 못 받았잖아요. 황동혁 감독 특유의 시즌2에서도 이어지는 문어체 대사가 영어 대사에도 적용되어가지고 당시 외국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1 리뷰하는 영상 같은 걸 보시면은 왜 영어를 저딴 식으로 하냐, 연기가 뭐 저러냐 라고 놀리고 그랬거든요. 한국 시청자들이 이정재 톤 왜 저래? 왜 자꾸 다나까, 햇군 이러는 거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번에도 VIP들이 아마도 나올 텐데 그 중에 외국 유명 배우가 쓱 시즌3에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그래도 그렇지 뭐 그럴듯한 건덕지라도 들고 오면서 레오가 출연하네 마네 하면 몰라.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서로가 서로에게 샤라웃한 것 같고 출연했다더라는 썰이 있다라고 보도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오징어 게임 샤라웃한 셀럽들은 뭐 다 나오나요? 해버지 박지성 선수의 절친 국민브라 에브라도 한 유튜브 예능에 나와가지고 오징어 게임 샤라웃하면서 Hey Mr. 왕 Just 단역? No problem. 출연 please 했는데 그럼 에브라도 나와야 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여튼 너무 침소봉대한다 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실없는 농담도 던져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징어 게임 3에는 레오가 아니라 나문희 배우가 나오실 가능성이 더 높다. 황동혁 감독 자꾸 공유, 이병헌 그리고 시즌2에서는 박희순, 송영창, 이진욱 등 전작에 기용했던 배우들 오징어 게임에 데려다 쓰고 있지? 황동혁 감독 연출작 수상한 그녀에도 나오셨지? 성기훈 엄마 역할로 출연했던 김영옥 배우랑도 절친 사이시지? 깐부 할아버지 아내라는 그럴듯한 명분도 있지? 나문희 배우 출연 이거 참 100%라니까. 어서 빨리 시즌3가 공개되어서 제 채널이 성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징어 게임 3를 비롯해서 넷플릭스가 2025년에 정말 작정한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2가 갈아치우기 전까지 역대 넷플릭스 시리즈쇼 기준 첫 주 최다 조회수 1위였던 팀버튼 감독이 연출한 웬즈데이 시즌2도 2025년에 공개 예정이고요. 시즌2에서는 시즌1보다 호러 비중을 더 높였다고 합니다.
비틀주스로 나 아직 폼 안 죽었어요 라는 거를 만천하에 증명한 팀버튼 감독이 이번에는 또 어떤 기묘한 호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웬즈데이가 기묘한 호러 앞세워서 향후 몇 년간은 넷플릭스를 먹여 살릴 것 같은데 그간 넷플릭스를 먹여 살려왔던 기묘한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스트레인저 띵스도 시리즈 최종장 시즌5로 2025년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도 가고 오징어 게임도 가고 웬즈데이만 남게 될 2025년 새로운 월드 히트 시리즈가 한국에서 다시 탄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에피소드에 맞춰서 돌아온 댓글 소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에이리언 로물루스 에피소드의 팟빵 센티멘탈 원 님께서 웨이랜드 유니티가 아니라 웨이랜드 유탄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명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좋다고 말하기 바빴네요. 재밌게 본 영화를 누군가가 잘못된 명칭으로 읊어대면 짜증나기 마련인데 센티멘탈 원님께서는 자애롭게 저의 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틀주스 에피소드의 센티멘탈 원님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그쵸? 회화는 서양화지, 키읔. 님 말대로 일본화는 자라.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흑형들은 키읔. 예, 여기서 이렇게 동문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야, 뭔 소리야? 회화가 무슨 말이야? 서양화? 흑형은 왜 나와? 제가 비틀주스 에피소드 오프닝으로 히로시마 여행기를 말씀드리면서 난 일본 AV 잘 모른다.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일평생 서양화만 전공했기 때문이다. 동양화는 청강조차 해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센티멘탈 원님도 저처럼 서양화 전공자이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양화 전공자 극히 드물죠? 거의 다 동양화, 일본풍 동양화 전공자시니까 그나마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북미풍 서양화 전공자도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전공 어떻게 정합니까? 주로 내가 끌려서 왜 끌리냐? 나랑 맞으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그대로 전공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점수 맞춰가는 대학도 아니고 다분히 타고난 대로 가는 겁니다. 저나 센티멘탈님처럼 대범하게, 굵게, 진한 화폭을 가진 분들이 보기 드문 게 당연하죠. 한국 사회에서. 네.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2 에피소드에 수빈4420님께서 진짜 OX 투표하는 시간 모으면 2편은 될 것 같아서 오른쪽 방향키에 손이 떼지질 않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투표 때문에 참가자들이 지지고 볶을 때마다 오른쪽 방향키로 10초 건너뛰기 하시면서 보셨다는 의미겠죠? 오징어 게임 2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투표 지점이 호냐 불호냐의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13개 전체 다 한 번에 공개했으면 좀 좋아. 그나마 덜 지루했을 텐데 이런 혈압을 올려드려요 님께서 짧고 굵게 O2 노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작 본인 혈압이 오겜2 때문에 높아지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다음에 AJEBDU287님께서 썸네일 키읔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마 마블 타노스가 환히 웃고 있는 썸네일을 보시고 남기신 댓글 같네요. 난 다른 썸네일이었는데 싶으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최대 3가지의 썸네일을 동시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반응이 좋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에피소드 업로드하기 전에 타노스가 활짝 웃고 있는 썸네일이랑 다른 썸네일들 중 뭐가 더 나은지 인스타 투표를 올렸는데 타노스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타노스 썸네일을 메인으로 했다가 이 기대와는 달리 반응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해서 다른 거랑 같이 올려가지고 수치를 비교해봤어요. 그 결과는 타노스 완패. 인스타 이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제 잘못이죠. 제 감이 다 떨어져 원래도 있지도 않았지만은 제가 다 부족한 탓입니다. 부족한 저의 면모가 드러난 지점을 희망 C6H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성기훈이 공격조는 싸우다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니까 숨자고 한 거를 이야기하던데 O랑 싸우다가 X 공격조가 죽으면 쿠데타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김밥이랑 포크가 지급되고 화장실에서 한바탕 혈투가 벌어지고 소등하면 난장판이 벌어지겠구나 해서 동그라미 X 각각 작전회의에 들어가고 X파 사이에서
우리가 역으로 동그라미를 기습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를 들은 성기훈이 우리 진짜 적은 위층에 있다라고 하고 소등 후에 스페셜 게임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파에게 당하는 남은 엑스파를 침대 밑에서 이병헌과 함께 지켜만 보는 성기훈이 나오고 다시 작전회의로 플래시백 돼가지고 총기 탈취를 하려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 같이 살아서 나가자라고 주구장창 외치던 성기훈이 동그라미파도 아니고 X파를 고기방패 삼은 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를 말씀드리려다가 언급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짬뽕이 돼가지고 장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이 새끼야. 그러길래 준비 그따위로 하래? 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요. 예, 혼자 하는 만큼 더욱더 유의하겠습니다. 이러다 오늘 조명가게 개판나면 이거 어떡하지? 박보영은 응급실 간호사고요. 박혁권은 택시 기사고 김민아는 엄마랑 사이가 좋은지 커플 하이힐도 신고 다녀요. 라고 하면 이제 개작살 나는. 예. 하지만 이런 일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53번째 에피소드 조명가게 지금 시작합니다. 조명가게는 동명의 웹툰을 드라마화한 디즈니 플러스 작품으로 원작 웹툰을 만든 강풀 작가가 직접 각본을 집필했습니다. 전작 드라마 무빙도 조명가게와 마찬가지로 원작 웹툰 창작자인 강풀 작가가 직접 각본을 집필해서 화제를 불러모았죠.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역대 최다 시청 기록 1위를 기록했고요. 이러다 보니 아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었어야지. 야 무빙 대박 났잖아. 그럼 바로 무빙 시즌2 집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뭔 조명가게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는데 갑자기 수상한 그놈을 집필하겠다라고 하면 황동혁 이 양반 정신 나갔네 싶을 테니까요. 이에 대해 강풀 작가는 무빙 거의 촬영 막바지에 조명가게를 쓰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 무빙을 했으면 다음에는 당연히 무빙2 아니야? 질문을 많이 들었다. 그때는 솔직히 무빙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허나 무빙이 잘 돼서 무빙 시즌2를 하자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어도 아마 나는 조명가게를 했을 것 같다. 나는 만화를 그릴 때도 계속 장르를 왔다 갔다 했었다. 나도 쓰면서 재밌어야 하니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작품을 하는 것이 나의 보람이다 라고 밝혔는데 작가의 보람이 결실을 제대로 맺었습니다. 드라마 조명가게는 무빙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역대 최다 시청 기록 2위에 올랐습니다. 무빙 같은 경우는 디즈니 CEO 밥 아이거가 직접 실적 발표회에서 2023년 4분기 7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주요 타이틀로 꼽았었는데 조명가게는 어느 정도 기여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 같은 흥행세에 힘입어서 원작 조명가게 웹툰도 조회수와 매출 역시 폭증했다고 합니다. 조명가게 5, 6화가 공개된 이후인 12월 15일까지 판매 추이를 집계한 결과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 원작 웹툰 조회수와 매출이 각각 187배, 159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강풀 작가 원래도 유명한 웹툰 작가로서 영화화도 많이 되고 성공한 분이었는데 연이은 드라마 대박으로 명성과 부의 날개를 다신 듯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다 보니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는 앞으로도 강풀 작가 유니버스에 투자를 아낌없이 할 것 같아요. 그죠? 무빙 시즌2 뭐 잘 될 테고 거기에 조명가게 쿠키 영상에 나온 인물들까지 합세해서 더욱 세계관을 불려나간다면 거의 뭐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는 강풀이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될 날 올 수 있겠네요. 조명가게의 연출은 이거 방탄유리야 이 새끼야 김희원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 데뷔작인데요. 어떻게 메가폰을 잡게 됐느냐? 강풀 작가가 무빙 끝나고 조명가게 집필할 때 김희원 배우가 평소 연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실제로 김희원 배우는 서울예대 연극과에서 연출을 전공했고 연극 연출을 했던 적도 있답니다. 그때 김희원 감독이 연출에 관심을 드러냈던 장르가 호러 쪽이었대요.
그때 강풀 작가가 이분도 이런 장르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됐고, 강풀 작가 원작이 워낙 영화로 많이 만들어져서 뭐 이런저런 현장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저런 감독 이런 감독과 얘기도 나눠보고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을 거고요. 그때 감독은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밑그림부터 큰 그림까지 수많은 선택을 감독이 현장에서 해야 하는데 그 순간에 중심을 잃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이 감독의 가장 큰 역할이더라. 참 힘든 직업이겠다. 그렇다면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조명가게 연출을 맡아주시면 좋겠다. 또 조명가게가 서사적 층위가 깊은 작품이라 배우들을 잘 이해하고 연출에도 뜻이 나랑 좀 맞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어디 없을까 하다가 김희원 배우에게 연출을 제안했답니다. 흥행 성적이 말해주듯이 데뷔작을 성공리에 끝마친 김희원 감독 말로는 현재 연출 제안이 쏟아지고 있대요. 일단은 내년으로 다 미뤘다. 미팅 말씀하신 거겠죠. 조명가게를 다시 보는데 보완점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 한번 해봤으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 라고 밝히셨는데, 이렇게 또 감독 김윤석에 이은 배우 출신 훌륭한 연출자가 한국 연출계에 탄생을 해서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기쁠 따름입니다. 조명가게 출연 배우로는 이거 어째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많은 것 같냐. 2024년에만 드라마 3편, 지배종,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그리고 조명가게 등에 출연한 주지훈 배우. 요즘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년에 한 번 찍는 배우보다 1년에 10번 찍는 배우가 더 낫습니다. 맞아요. 주지훈 배우 화이팅 해주시고요. 어느덧 간호사 전문 배우가 되어버린 뽀블리 박보영 배우.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간호사였죠, 직업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도 간호사. 조명가게에서도 간호사. 이 정도면은 감기 정도는 그냥 자가진료해도 되지 않나요? 90년대 인기 드라마 중에 종합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주인공을 맡았던 이재령 배우가 그 이후에도 의사 캐릭터를 자주 맡았대요. 종합병원도 시즌2가 나왔었죠. 2000년대 후반이었나 그때쯤에. 그래서 한창 때는 병원 찾았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료진들끼리 전문 의학 용어로 환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그냥 알아듣곤 했대요. 환자 상태가 저 정도구나. 왜냐면 하도 그런 용어들을 달달 외웠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박보영 배우도 그 정도 경지가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에 한이 맺혔는지 다시 조우하게 된 엄태구, 김설현 배우. 파친코의 히로인 김민하 배우, 어떤 역할도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이정은 배우, 이 외에 배성우, 신은수, 김선화, 김대명, 박혁권 배우 등이 출연하고 카메오로는 이미 다 보도가 됐으니까요. 무빙이 낳은 최고의 스타 고윤정 배우, 그리고 30대 나이에 짜증 연기 원탑 반열에 오른, 이번에도 조명가게 그 짧은 순간에 짜증 연기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던데, 정말 짜증내는 씬인데 왜 이렇게 제가 쾌감을 느꼈는지, 저의 변태적인 감성을 이끌어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원박 박정민 배우가 나옵니다. 박정민 배우는 강풀 작가가 무빙을 집필할 때 섭외를 해놨대요, 미리. 이 역할로. 무빙과 연관된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해당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놓고 무빙 잘 되고 무빙2 제작 확정되고 그러면 조명가게 쿠키 영상에 쓱 나오게 하면 되겠다 해서 우원박 배우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어서 빨리 우원박 배우 주연의 강풀 유니버스 작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조명가게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훈 배우가 맡은 정원영은 조명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가게는 다들 새벽 시간에 주로 영업을 합니다. 심야 영업이냐는 손님의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라고 답을 하지 않나. 이 늦은 시간에도 손님이 있냐? 라는 질문에 그럼 한 분이 오더라도 기다려야지 라 답하는데, 작정하고 심야 영업하는 것 같은 사람치고는 오밤중에 잠에 안 들려고 믹스커피만 10봉 넘게 때립니다. 밝은 조명 아래 눈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하죠? 원형의 조명가게를 찾는 손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원형의 질문에 조명 사러 왔죠? 형광등 하나 주세요. 라고 답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로 조명가게를 찾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원형의 질문은 들은 채 만체하고 가게를 두리번 거리다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구에 손을 가져다 대려는데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요 라는 원형의 말에
가게를 황급히 나서는 수상한 기색이 역력한 손님도 있습니다. 조명 사러 오는 손님들만 있다면 이게 무슨 조명가게 타이쿤도 아니고 8부작식이나 드라마를 구성할 필요가 없겠죠? 원영의 조명가게엔 신은수 배우가 맡은 주현주라는 고등학생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이정은 배우가 맡은 정유희의 딸인데 엄마 심부름으로 거의 매일같이 조명가게를 찾아서 전구를 사갑니다. 이런 현주를 원영은 마치 딸처럼 대하면서 사탕도 주고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고 뭐 그럽니다. 심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조명가게 주변은 어두컴컴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한 골목길을 지나야 조명가게에 다다를 수 있는데 현주가 다니는 학교에 이 골목길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골목길에 귀신이 산다라는 소문인데요. 이런 소문을 원영에게 전하자 현주를 아이 취급하면서 그런 소문은 어디에나 있지 라고 답하는데 현주가 저도 귀신 봤어요 라며 비교적 상세히 귀신의 형태를 묘사하는 현주를 보며 원영이 넌 어쩌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던 걸지도 모른다. 아저씨가 조명가게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별 손님들을 보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밤이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는데 그 중에 낯선 사람들이 섞여 있다. 그들은 어딘가 뭔가 다른데 그냥 봐서는 그 차이점을 잘 모른다. 아주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다. 만약에 만나면 못 본 척해라. 이미 그런 낯선 사람을 봤다면 네가 인식한 이상한 점을 눈치 못한 척해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비슷한 시기에 엄태구 배우가 맡은 김현민이 일을 마친 뒤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내릴 때마다 하얀 옷을 입은 설현 배우가 맡은 묘령의 여인이 자기 몸만한 여행 가방을 옆에 둔 채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현민을 예의주시합니다. 뭐야 이 여자 왜 이래? 라는 표정을 지으며 현민은 집으로 향하는데 내일도 묘령의 여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인이 신경 쓰인 현민은 괜찮으세요? 여기 버스 끊겼는데 뭐 택시라도 잡아드릴까요? 라면서 호의를 베푸려는데 대뜸 묘령의 여인이 현민에게 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현민은 글쎄요 라고 답을 하자 여인은 실망한 눈빛을 띠죠. 비가 쏟아지는 그 다음 날에도 이 여인은 같은 자리에서 현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는 여인에게 현민은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묻지만 여인은 곧 자정이 지나가면 하루가 또 지나가요. 라는 당연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추운데 집이 가깝다고 했죠? 라는 남자들 마음에 불을 지피는 멘트를 시전합니다. 원래는 이런 멘트 느닷없이 들으면 뭐지 이 사람? 하면서 경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설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설현이 오빠 나 추운데 오빠 집 가깝다고 하지 않았어? 를 하면 경계고 나발이고 일단 고 하고 보는 거죠. 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사단나죠. 예쁜 여자가 나한테 이럴 리 없다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좀처럼 쉽습니까? 현민은 바로 묘령의 여인과 함께 자기 집으로 향합니다. 곧 차단나게 생긴 거죠. 여인이 비에 흠뻑 젖었으니까 닦으라고 수건을 건네줘요. 근데 닦아도 물기가 그대로 있어요. 수건도 뽀송뽀송하고요.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은 현민 눈에 여인의 손바닥이 눈에 들어오는데 손바닥 안쪽에 손톱이 달려 있습니다. 원래 손톱이 있어야 할 자리는 깨끗하고요. 이어서 여인이 가방을 여는데 그 안에 여 썰고 저 담그고 할 때 쓰는 장비가 한가득인 사실을 현민이 알게 되는 뒤 과연 현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대체 묘령의 여인과 현민은 무슨 사이였던 걸까요? 주지훈, 신은수, 이정은, 엄태구, 설현 말고도 수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각기 어떤 사연으로 조명가게를 찾게 될까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드라마 조명가게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각 막마다 색깔이 아주 선명합니다. 막이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1막 1화, 2막 2화 이러진 않는데 보면은 확실하게 막을 나눠서 구성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희원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연극을 오래 해서 그런지 1화부터 4화가 1막, 5화가 브릿지, 6화부터 8화까지는 2막 이 구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밝혔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특히 1막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을 다른 인물 시점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요. 태생적으로 지루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러다 보니까 지루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감독이 꺼내든 묘수가 뭐냐면은 회마다 장르를 좀 달리 했습니다. 변주를 줬어요. 이게 또 주요하게 먹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루하긴 했지만 그건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줄거리 요약에서 다룬 내용은 거의 다 1화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도대체 이 세계관은 뭔지, 왜 설현은 엄태구를 아는 것 같은데 엄태구는 설현을 몰라보는 건지 아리송하죠. 그러다가 뭔가 사단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후 2화, 3화에서는 키다리 귀신도 나오고 어디가 꺾이고 밀실 호러 분위기도 풍기고 또 형사 나와가지고 이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가 4화에서 반전이 딱! 이런 확실하게 감독과 작가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각 화를 구성을 했고 연출을 했고 꾸며 놓았는지가 굳이 인터뷰를 읽어보지 않아도 시청자 입장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출적인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본다면 카메라 활용법 같은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1막에서 정적일 때와 동적일 때를 구분을 해가지고 찍으니까 확실히 다른 인상을 안겨다 주긴 합니다. 4화의 롱테이크 장면 참 많이들 거론들 하시는데 이 드라마의 반전을 되게 강렬하게 하게 느껴지게 만들진 않습니다. 대신에 뭐야? 와 대박 같은 이 드라마의 큰 그림을 천천히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더욱더 큰 울림과 뒤통수를 더욱더 얼얼하게 만드는 기분을 저에게는 안겨다 줬습니다. 5화도 감독 인터뷰 읽기 전에 제가 이미 이 5화를 봤을 때도 1막에서 시청자가 궁금할 법한 부분을 채워넣는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구나 라는 인식을 받긴 했습니다. 편집이 좀 아쉬웠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감독의 의도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고요. 2막은 5화까지 있는 힘껏 판 벌려놓은 거 수습하면서 감동 줄 거 주고 울릴 거 울리고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다 보니 감독과 작가가 의도한 것이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구나. 이게 말이 쉽지 좀처럼 그대로 구현되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왜 넣은 거야? 뭐라는 거야? 싶은 장면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선명성이 도드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점으로 꼽았고요. 음악 활용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화부터 4화는 공포 호러 장르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을 확실히 겁에 질리게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어두운 배경에 피칠갑한 엽기적인 귀신들만 튀어나온다고 공포가 조성되고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가, 사운드가 매우 중요한데 오죽하면 공포 영화는 소리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야, 소리 끄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명 가게는 확실히 사운드로 공포 분위기를 제대로 조성합니다. 비 오는 소리, 그 와중에 들리는 하이힐 또각또각 소리, 발을 질질 끄는 소리 등 칠판 긁는 소리처럼 듣기에 불편하고 불쾌하고 거북한 감정을 유발하는 소음들이 극을 휘감고 있어서 이거 뭐야 하면서 보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김혜원 감독이 이 같은 사운드를 위해서 한국의 악기들을 많이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괴기스럽긴 한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 드라마에 있어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죠. 바로 1막과 2막 사이의 장르 변환인데 오징어 게임 시즌2 불호 의견 내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결국 시즌3를 위한 발사대 아니냐, 지루하다, 뭔 본 게임까지 7편을 봐야 돼 이거잖아요. 얘도 결국에는 5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4편, 에피소드당 40분이라고 쳐도 160분을 써야 하는데 장르 변환이 어쩌고 카메라 연출이 어쩌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같은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루한 측면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가게를 추천하시는 분들은 야 4화까지 일단 기다리고 봐 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저도 여기까지만 이제 전에 듣고 보게 됐는데 원작은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다릴 가치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가게 원작은 본 적 없지만 강풀 작가 만화를 이것저것 보긴 봤었거든요. 거기서 느꼈던 강풀 작가 작품의 공통점이 초반부가 설령 지루하더라도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 중반부 들어서 트위스트를 한번 주고
후반부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기대감이 늘 있었어요. 원작 무빙 웹툰 읽을 때도 그랬었고, 조명가게에서의 트위스트, 반전은 어떻게 보면 저도 중반에 이런 게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을 안고 반전을 딱 맞닥뜨리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충격이라면 충격이고 가슴 먹먹하게 만들고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마다 이견은 있지만 다들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봤다. 사랑하는 사람을 봤다고들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뇌의 신호라고들 하지만 과연 그 빛이 뭘까를 조명가게로 풀어내고 각기 다른 조명들은 사실 하나의 생명들이었고 이를 토대로 사후세계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다 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세계를 그려나간다는 게, 채워나간다는 게, 야, 이거는 뭐 문과 감성의 절정이다. 어떻게 이런 가슴 따뜻하면서도 울컥한 상상을 할 수 있지? 라는 놀라움을 터뜨리면서 이 막을 저는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조명가게를 추천할 때 초반 160분을 견딜 수만 있다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 그 160분이 관건이긴 하겠죠. 이 조명가게 내부 미술 연출에 관해서는 김희원 감독의 말이 원래는 드라마에 나와 있던 조명보다 훨씬 더 조명 수가 많았대요. 조명이 천장에 빼곡하게 있었는데 촬영하려고 조명을 켜니까 한겨울에 촬영을 하는데도 너무 뜨거워서 화재의 위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뺐대요. 최대한 뺄 만큼 뺐는데도 불을 켰는데 여전히 뜨거워가지고 조명을 흐리게 한 5%밖에 안 켰답니다. 그러다가 확 밝은 장면 찍을 때는 밝기를 높이고 또 반대일 때는 줄이고 해가면서 찍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촬영에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이 160분이 관건이에요. 분명히 후반부가 당신을 만족시킬 것이니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 친구들 사이에서 추천해 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강풀 작가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애초에 이 작품을 구상할 때부터 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는 5화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1화부터 4화까지 시청자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후반부의 진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라는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시도이지만 본인은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뭐 창작자의 의도가 그렇다니까 알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왜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라고 되묻고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소비자로서의 합리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강풀 작가의 오랜 팬이었고 강풀 원작을 다 읽어봤다면 하다못해 저도 뜨문뜨문 읽은 저도 이런 특유의 호흡이 익숙하니까 참고 160분 견딜 수 있죠. 그런데 강풀? 그게 누군데? 난 주지훈, 박보영, 설현 팬인데? 그래서 보는 건데 싶은 시청자들도 계실 거고 드라마 무빙을 통해서 강풀이라는 작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나 무빙 재밌게 봤는데? 야, 그럼 무빙이랑 좀 연관이 있으려나? 재밌겠다 하고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과연 그런 시청자층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니 내가 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눈 맞고 사랑하고 야스하고 배신하고 죽이고 패고 복수하는 도파민 뿜뿜 나와 주란 말이야 라는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 인물에 대한 서사에 집중하는 것을 2화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넘어갔더라면 모르겠는데 4화까지 가니까 그만큼 층위가 깊어지는 건 있어요. 더 많은 서사가 우러나오는 건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길다. 그렇다고 4화까지 장르적인 변환을 주긴 했지만 160분이 순삭될 정도로 감정적으로 몰아치느냐? 그것도 솔직히 왜냐하면 드라마를 휘감고 있는 기묘한 분위기, 골목길과 조명가게 동네에서 벌어지는 각종 기이한 현상들의 공포감을 느끼긴 하지만 이게 몇 번 계속되면, 반복되면 패턴에 익숙해지는 거죠. 공포를 조성하는 작법에는 슬슬 익숙해져 가는 마당에 새로운 인물이 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피로해지고 그러다 보니 아니 야 미스테리에 대한 설명 하나 없이 또 새로운 사람 나오고 또 새로운 미스테리가 추가되네. 야 대체 언제 지지고 볶고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160분이었다. 충분한 보상이 기다리곤 있지만 그때까지 믿고 기다려달라 하기에는 충분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4화의 반전이 나오고
5화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부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가 시작되죠. 궁금했던 부분, 답답했던 부분, 가려웠던 부분 성실히 답변해주고 풀어주고 긁어주고 이로 인해서 인물 간의 서사가 더욱 풍부해지고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편집이 씬 끝날 때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다시 화면이 밝아지는 편집,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너무 많아서 저는 무슨 시트콤 보는 줄 알았어요. 왜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순재 병원 전경 나오고 집 외관 나오고 하잖아요? 좀 더 박하게 말하면은 영화 블루레이 같은 거 구매하면 부록으로 삭제 장면 모음 같은 거 있잖아요. CG 처리도 안 돼 있는 뭐 그런 거. 5화에서는 그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브릿지 역할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계속해서 쓰는 거죠. 여기서 더욱 아쉬운 지점은 뭐냐면은 삭제 장면 모음 얘네들도 살펴보면 웬만하면은 전개 순서에 맞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허나 조명가게 5화는 이 사람들 얘기를 다뤘다가 저 사람 얘기로 넘어가고 다시 요 사람으로 넘어가가지고 순서조차 좀 중구난방이에요. 한 번에 얘네들을 싹 다 처리하고 다음으로 가고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혹은 얘네들끼리 맞물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풀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유일하게 맞물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뭐 버스에 타게 되었는가 뭐 이 정도일 텐데, 여기까지 다다르는 동안에 편집이 중구난방이어서 얼기설기 편집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이 선망 증세를 후유증으로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니까 선망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편집 작법을 썼다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게 파편화가 돼 있고 여기서 저것 떠오르고 저기서 이것 떠오르곤 하니까 이해하려면 하겠는데, 그럼에도 편집이 좀 아쉬웠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8화 격동의 클라이막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개되면 될수록 좀 지쳐요. 현세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사후 세계에 남을 사람은 남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일단 눈물 버튼 한가득 장전하고 시작하죠. 알아요. 우리도 7화 끝났을 때부터 8화에서 본격적으로 울리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겠구나. 거기서 이정은 배우가 정말 놀라운 연기 보여주죠. 대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정을 표출해야 되고 뭐 답답한 심정, 절박한 심정, 다급한 심정을 오로지 표정과 절규로만 보여줘야 되니까 정말 이정은 배우는 특출난 연기력을 지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봤지만, 그 덕에 눈물을 한바탕 뽑긴 뽑았지만, 이 모녀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나면 엄태구, 김설현 연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또 보여줄 거고, 거기서 또 나름 가슴 절절한 사연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레즈비언 커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보여줄 거고, 박혁권은 어떻게 속죄를 하는지를 보여줄 거고, 뭐 얘는 어떻게 끝나고 쟤는 어떻게 끝나고, 그 와중에 배성우는 이미 7화에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건지 남아있잖아요, 순서가. 이들의 이별 과정을 한 번씩 다 보여줘야만 하다 보니 각기 사연이 다 애달프고 가슴 아프고 감동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살짝 지치게 되더라고요. 충분히 감동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해지는,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별에 먹먹해지기보다는 무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8화 초반에 모녀 간 이별로 빵 터트려가지고 서서히 감정을 우하향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내 감정을 다 소모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울 재간이 없고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보게 되더라. 다만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화부터 4화까지 거기다 5화라는 별책부록까지 더해가지고 각 인물 간에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보니까 6, 7화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지를 또 차분히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눈물겨운 이별을 맞이하는 게 전혀 과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수습하는 과정도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감정적인 임팩트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바람에 모든 캐릭터에 제각기 감정이입하는 것은 좀 버거웠다라는 아쉬움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8화가 1시간 15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한 40분쯤인가 한 50분쯤인가 그때 8화의 제목 미결이 뜬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한 추가 20분, 30분 동안 조명가게 시즌2가 됐든 다음 강풀 작가의 작품이 됐든 이를 위한 또 다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조명가게라는 드라마의 엔딩 오브 엔딩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조명가게라는 작품을 마무리를 하고 후속편으로 넘어갈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후속편을 보여주는데 너무 많은 역량을 쏟아부은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떡밥을 일단은 되는 대로 다 뿌려놓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다음 화를 위한 나름의 빌드업들을 빨리빨리 말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아니 왜 1화부터 8화 40분까지는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정성 들여서 공 들여서 설명할 땐 언제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때는 이렇게까지 급하게 끝내려고 하는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궁금증을 남기고 끝내려는 건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런 급한 성격 때문에 결정적으로 설현과 엄태구 분량으로 치면은 이 커플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이 둘 간의 서사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끝나버려요. 뭐야 이거 그래서 사랑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계획이 나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다음 플랜을 위해서 조명가게의 가장 핵심 서사를 담당했던 커플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밀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지점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좀 설명이 부족했다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이정은이 주지훈의 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정은이 일단은 주지훈이 자기의 아버지인 걸 모르고 조명가게를 찾았다가 아버지가 이 사람 뭐야 왜 이래 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벗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부녀가 눈물의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전에 주지훈이 조명가게를 찾았을 때 그때 이제 조명가게의 여사장님한테 반항을 하려다가 여사장님이 선글라스를 벗어서 주지훈이 멈춰버렸잖아요. 제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벗으면 그리고 뱀눈에 힘을 빡 주면 귀신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이정은을 상대로 선글라스를 벗고 패왕색을 시전하잖아요? 근데 왜 이정은한테는 효과가 안 미치지? 아니 이 장면이 결국에는 부녀가 10수년이 지나서 눈물의 상봉을 한다. 그리고 주지훈이 알고 보니 이제 손녀였던 현주와 단란한 시간을 보냈던 거구나라는 울림과 함께 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주지훈이 선글라스를 벗어서 패왕색을 발휘를 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정은이 멈추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여주든가. 근데 왜 이런 게 안 나오냐,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족끼리는 패왕색이고 나발이고 그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명가게를 감상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납득이 안 됐던 거는 말을 못하면 쓰면 되잖아요. 주지훈이 가계부에다가 뭐 이것저것 적던데 그거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적으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아니 김민하는 사후세계에서 컴퓨터 쓰고 앉아있고 주현주도 알고 보니 핸드폰 같은 거 틱틱틱거리고 있는데 아니 쓰는 걸 왜 못해? 아니 좀 적어가면서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거를 뭐 저렇게 복잡하게 돌아가? 라면서 답답하게 그 장면을 봤었네요. 여기까지가 드라마 조명가게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드라마 조명가게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가게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좋은 드라마고 따뜻해지는 느낌 분명히 있고 다 괜찮은데 160분 야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되나. 여러모로 차태현 배우 주연의 헬로우 고스트를 좀 떠오르게 만드는 작품이었어요. 마지막 10분을 위해 헬로우 고스트도 90분을 빌드업하는 영화인데 작품 내용도 조명가게와 맞닿는 부분이 있죠. 이에 대해서 음악평론가 김태훈 씨가 예전에 이동진 영화평론가와 영화 평점 매기는 프로 진행할 때 헬로우 고스트에게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도 너무 늦게 나오면 짜증난다 라고 평했거든요. 조명가게도 강풀식 작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3.0을 주게 됐고요. 조명가게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160분 동안 깜빡이고 나서야 환하게 빛나는 조명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환하게 빛나긴 빛나는데 빛날 때까지 160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160분 동안 깜빡이고 나서야 환하게 빛나는 조명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현빈, 우원박, 이동욱, 전여빈, 릴리 프랭키 배우 등이 출연한 우민호 감독의 영화 하얼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53번째 에피소드 조명가게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